안녕하세요. 저는 평생 수산시장 생선 가게를 운영하며 하나뿐인 아들을 키워온 이동철이라고 합니다. 올해 나이 59, 머리에 서리가 내린 지도 오래됐고, 손등에는 칼자국이 지도처럼 새겨져 있는 늙은이입니다. 그래도 흉진 몸으로 제 가게 건물을 제 손으로 마련했죠. 그거 하나가 제 노후 자금이고 아들을 위한 재산이에요.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건 지금도 가슴 한구석이 먹먹하고 분해서 어딘가에라도 이 이야기를 꺼내놓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입니다. 옛말에 사필귀정이라고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을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이라는 일륜지대사를 앞두고 틀어질 뻔한 일이 바르게 돌아온 것은 정말 천만다행이었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아마 여러분도 저처럼 분노하시다가 끝에 가서는 조금이나마 통쾌함을 느끼실 겁니다. 제 아내는 우리 아들 준호가 7살 때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투병하는 동안 병원비며 간병이며 있는 돈 없는 돈 다 쏟아부었지만 아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장례식 날 시장 상인들이며 동네 사람들이며 정말 많이 와주셨어요. 제가 원래 사람 사귀는 걸 좋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도와주고 다녔거든요. 그래서인지 조의금이 꽤 모였습니다. 그 돈이 아내 병원비 빚을 갚고 아들을 키우는 미천이 됐어요. 사람이 재산이라는 말이 이럴 때 맞는 거더라고요. 베푼 일들이 돌아오는 걸 확인할 때는 정말 바르게 살아온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은 저를 일으켰고 그때부터 저는 힘든 싸움을 이어나갔습니다. 새벽 2시에 눈을 뜨고 노량진 수산시장 경매장에 나가서 생선을 떠오고 가게 문을 열고 밤 10시에 닫고 집에 와서 아이 밥을 차리고 재우는 게 하루였어요. 다행히 그때는 어머니가 계셨기에 제가 없는 동안 저희 아들을 봐주셨습니다. 아들이 17이 될 때까지요. 30대의 젊은 사내가 아들을 키우며 혼자 살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재혼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더군요. 그러나 재혼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어왔지만 한 번도 마음을 준 적이 없습니다. 새엄마가 들어오면 아이가 다칠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다른 아이들은 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왔는데 우리 준호는 저하고 둘이 갔습니다. 교실 뒤에서 아이들 수근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쟤는 왜 엄마가 안 왔어? 아빠만 왔나 봐. 엄마 없나? 준호가 고개를 숙이길래 저는 그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엄마 목까지 더 잘해줄 테니까 걱정 마라. 그리고 엄마가 없는 게 단점이 될 순 없단다. 세상엔 여러 형태의 가족이 있는 거니까 저런 이야기는 신경 쓰지 마. 진짜? 아들, 아빠는 거짓말 안 해. 그러니까 걱정 마.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는데 그날 밤 그 아이를 재우고 나서 화장실에서 혼자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한테는 괜찮은 척했지만 저도 겁이 났어요. 이 아이를 혼자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그 걱정과 두려움을 이겨낸 건 새벽 경매장의 냉기와 비린내였습니다. 일을 안 하면 아이가 굶으니까요. 아들은 그런 제 노고를 아는 것인지 아주 착하고 손이 가지 않는 아이로 컸습니다. 그게 좋은 일만이 아니라는 건 아들이 고등학교 때 알게 됐죠.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막 되었을 때는 여러모로 힘든 일이 많았던 때였어요. 준호의 할머니인 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그쯤이었고 제가 강도 높은 일에 시달리게 된 것도 그쯤이었으니까요.
아들이 대학교를 들어가면 돈이 많이 들 것 같아 저도 일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왔더니 아들이 자고 있었는데 끙끙 앓더군요. 머리에 손을 대보니 미친 듯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제가 구급차를 부르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아들이 깨어나자마자 제가 나무랐습니다. 이렇게 아플 때까지 왜 말도 안 했어? 아빠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야지. 아빠가 그렇게 바쁜데 제가 어떻게 이런 일로 아빠를 불러요. 그냥 약 먹으면 나을 줄 알았어요. 귀찮게 해드리고 싶지도 않았고. 그 말에 머리를 쾅 하고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한 행동들이 아들을 그저 버티도록 만들었다는 생각에 너무나 당황했고 놀란 거죠. 그 일이 있은 후 저와 아들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점점 아들의 생각을 잘 알게 되었고 아들 또한 제 마음을 잘 헤아려 주게 됐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들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공부를 곧잘 해서 전문대를 거쳐 치과기공사 자격을 땄습니다. 치과기공소에서 시작해서 나중엔 큰 치과기공소 팀장이 됐는데 연봉이 시장에서 생선 파는 아비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치과기공사라는 직업이 대부분 남자들이 하는 일이라 직장에 여자가 거의 없었어요. 처음에는 아예 그런 건 신경조차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더군요. 아들은 엄마 없이 자란 탓에 여자를 대하는 법조차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30살이 되도록 여자 한 번 안 데려와서 살짝 걱정이 되던 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낮 시간을 좀 뺐으면 좋겠는데. 주말? 아이, 장사해야 되는데 평일은 안 되냐? 그게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여자가 있어서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여자친구예요. 뭐? 진짜? 어디서 만났냐? 동호회에서요. 등산 동호회. 나이는 30으로 저보다 1살 적고요. 사람이 참 따뜻하고 착해요. 동호회? 요즘은 그렇게 만나나? 네, 아버지.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집에 한번 데려가도 돼요? 가슴이 철렁하면서도 한편으론 기뻤습니다. 여자친구 한번 데려온 적 없는 아들이 먼저 말을 꺼낸 거니까요. 그래, 데려와. 아버지가 밥 차려 놓을게. 아버지, 밥은 제가 살게요. 아버진 그냥 편하게 계세요. 야, 아들 여자친구가 처음 오는데 내가 밥도 안 차려 놓으면 어떻게 하냐. 됐다, 내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시장에서 제일 좋은 한우를 샀습니다. 가게 동료가 놀라더라고요. 아이, 동철아, 네가 웬일로 이런 비싼 한우를 사? 맨날 가게 남은 생선 들고 가서 먹던 놈이 내일 아들 와? 아들도 오고 아들 여자친구도 오고, 아이, 결혼할 사람 데려온다네. 아야, 드디어. 아이, 그 녀석 30 넘도록 혼자 다니더니 너도 이제 할아버지 되는 거 시간 문제네. 그러게, 나도 이번에 얼마나 떨리는지 모르겠다. 그 주말에 아들이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이 윤서하, 나이는 30, 전직 간호조무사였다가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첫인상이 참 밝고 상냥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더니 손에 들고 온 걸 내밀더라고요. 아버님, 이거 제가 직접 담근 매실청이에요. 아이고, 이런 걸 왜 가져왔어? 몸만 와도 되는데. 시장에서 일하시면 피로가 많이 쌓이실 텐데 매실이 피로회복에 좋다고 해서 올봄에 담가뒀어요. 아버님 드시라고요. 비싼 홍삼 세트도 아니고 직접 담근 매실청이라는 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돈으로 사는 정성이 아니라 손으로 만든 정성이잖아요. 속으로 이 아이 참 기특하다 싶었습니다. 고맙구나. 이건 내가 아껴서 먹을게.
아버님 아끼시면 안 돼요. 매실청은 빨리 드셔야 맛있어요. 다 드시면 또 담가 드릴게요. 거실에 앉았는데 그 아이가 벽에 걸린 제 아내 사진을 보더라고요. 한참을 보더니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 눈매가 준호 씨랑 똑같으시네요. 정말 고우신 분이셨겠다. 그 한마디에 코끝이 찡했어요. 30년 가까이 그 사진을 보면서 아무도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준호 엄마가 예쁜 사람이었어. 얘가 엄마를 많이 닮았지. 아버님,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시면 정말 뿌듯하셨을 거예요. 아드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큰 게 다 아버님의 노력 덕분이라는 걸 아실 테니까요. 하는 말마다 어찌나 차분하고 생각이 고운지 너무나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이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그러더군요. 저도 아버지 없이 자라서요. 아버지라는 존재가 얼마나 큰 건지 알아요. 어릴 때 친구들 아빠가 학교에 오시면 항상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다고 싶었는데 앞으로는 제가 아버님을 제 아버지처럼 모실게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장해제가 됐습니다. 아들이 참 좋은 여자를 만났구나. 하늘에서 마누라가 보내준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예비 며느리가 제가 차린 밥상을 보고 감탄을 하더라고요. 아버님, 이거 다 직접 하신 거예요? 세상에, 한우 국까지. 저 이런 거 처음 받아봐요. 이것도 못해주면 아비 자격이 없지. 혼자 아들 키우면서 살면 요리 솜씨가 늘어. 아버님 손맛이 정말 좋으세요. 이 미역국 맛있어요. 자기야, 그 아버지 미역국은 이미 동네에서 소문날 정도야. 거봐, 역시 아버님 보통 분이 아니시라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예비 며느리가 먹는 모습도 예쁘고 준호를 바라보는 눈빛도 따뜻하고 무엇보다 저한테 자연스럽게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돌아간 뒤 준호가 기분 좋은 얼굴로 물었어요. 아버지, 제 여자친구 어때요? 마음에 쏙 든다. 저런 여자가 어디 흔하냐. 순하고 예의 바르고 아비한테도 살갑고. 감사해요, 아버지. 서아도 아버지 정말 좋아했어요. 그 택시 태워 보내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버님이 진짜 따뜻한 분이라고. 그래?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니까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그날 밤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 걱정 없겠다 싶었어요. 아들 결혼만 해결되면 저도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아들이 제게 예비 며느리를 소개시켜준 뒤 반년쯤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됐어요. 예비 사돈이 전화를 주셨는데 목소리가 참 점잖고 다정했습니다. 사돈어른, 전화 드려도 되는지 몰라서 조심스러웠어요. 아이고 사돈, 전화해 주셔서 감사하죠. 앞으로 자주 연락하고 지냅시다. 사돈어른, 제가 절에서 사돈어른 건강 기도도 올렸어요. 아유 세상에, 그런 것까지 신경 써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서아가 준호 만나고 나서 얼마나 밝아졌는지 몰라요. 매일 준호 이야기를 하는데 듣다 보면 저까지 기분이 좋아져서요. 다 사돈어른이 아들을 잘 키우신 덕이에요.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저보다 서아가 얼마나 참하던지 며느리감으론 최고더군요. 이렇게 키워주신 사돈에게 제가 도리어 감사해야죠.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시장 친구한테도 자랑했어요. 사돈이 절에 다니시는 분인데 전화 한 통에도 참 따뜻한 게 느껴지더라고. 야 동철아, 드디어 너도 팔자 좀 피는 거 아니냐? 글쎄 말이야. 며느리도 좋고 사돈도 좋고 이게 꿈인가 싶다. 꿈이면 깨지 마라 이 사람아.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진짜 꿈인 줄로만 알았어요. 상견례 날이 다가오자 난생 처음 비싼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았어요.
이발 비용이 시장 이발소의 3배는 되더라고요. 양복도 꺼내 다리미질하고 사돈에게 드릴 홍삼 세트까지 준비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까 생선장수치고는 제법 그럴듯하더라고요. 준호가 보더니 웃었습니다. 아버지, 완전 멋있어요. 딴 사람 같아. 이 아비가 원래 좀 되는 사람이야. 알아요, 알아요. 시장에서 제일 잘생긴 사장님이라며요? 야, 놀리는 거야? 아니에요, 진짜예요. 아버지 단골 아줌마들이 다 그러잖아요. 둘이서 한참 웃었습니다. 이렇게 아들과 웃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상견례는 번화가의 고급 한정식 집에서 했습니다. 사부인께서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첫인상이 말쑥하고 교양 있어 보였어요. 단정한 한복 차림에 머리도 깔끔하게 올리고 계셨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자마자 사돈이 말을 꺼냈어요. 사돈어른 드디어 뵙네요. 전화로만 뵙다가 이렇게 직접 만나니까 더 좋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사돈. 사돈어른, 홀라 아드님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신 게 정말 존경스러워요. 요즘 세상에 남자 혼자 아이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알거든요. 진짜 부모는 사돈어른 같은 분이에요. 과찬이십니다. 저야 뭐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으니까요. 아이고, 그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저는 사돈어른을 생각하면 존경스러운 마음밖에 안 들어요. 예비 며느리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정장 입으시니까 정말 멋있으세요. 평소 시장에서 일하시는 모습도 멋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멋있어요. 그래? 이 양복이 좀 오래된 건데 괜찮아 보이냐?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 딱 맞으세요.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음식이 나오고 건배를 하고 웃고 이야기하는 동안 진짜 가족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예식 일정을 잡고 혼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사돈이 살짝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돈어른, 사실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서요. 저희가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요. 혼수 쪽은 서아가 알아서 하겠지만 예단 부분은 사돈어른께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돈, 그런 걱정은 마세요. 내 아들 장가 가는데 아끼겠습니까? 제가 알아서 넉넉히 하겠습니다. 정말요? 아이고, 사돈어른. 이런 말씀 들으니까 제가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사돈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더라고요. 예비 며느리도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준호야, 너도 이제 네 아내는 네가 알아서 잘 지키고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 알겠지? 네, 아버지, 당연하죠. 서아씨, 우리 준호가 좀 답답한 데가 있어도 속은 깊은 아이니까 너그럽게 봐주세요. 아버님, 준호씨 답답한 건 제가 잘 알아요. 근데 그게 또 매력이에요. 다들 웃었어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많이 웃어본 자리가 또 있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네 사람이 웃고 건배하고 앞으로의 일들을 설레는 마음으로 이야기했어요. 식사만으로 끝내기 아쉬워 밖에 나가 커피숍에서 커피라도 한잔하자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예비 며느리와 사돈은 아버님, 저희 먼저 차에서 기다릴게요 라며 밖으로 나갔고 아들도 화장실을 갔어요. 사실 아들이 돈 내겠다는 거 제가 내겠다고 해서 계산대 앞에 저 혼자 남은 겁니다. 그런데 직원이 카드를 봤더니 이상하게 묘하게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드님 그 집안에 장가 보내시게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알지도 못하는 젊은 총각이 저한테 웃으며 그런 걸 묻는지 모르겠더군요. 게다가 그 집안에 장가를 보내겠냐니 대체 무슨 의도인가 싶었죠. 그걸 당신이 왜 물어봅니까? 저 같으면 소중한 제 자식 저런 집안 사람들한테 장가 안 보냈을 테니까요. 뭐?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야?
아니, 자식은 그렇게 아끼시는 것 같은데 결혼할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들을 절벽으로 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죠?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럼 당신은 우리 사돈이랑 예비 며느리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이야기야? 지금 그 말 명예훼손이야! 제가 윽박지르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와 직원을 쳐다보더군요. 게다가 아들이 곧 나와서 이 모습을 보면 안 될 것 같아 직원에게 나지막히 소리쳤습니다. 밖으로 나와! 직원의 멱살을 잡고 식당 옆 골목으로 끌고 갔습니다. 제가 비록 시장 생선장수지만 30년 넘게 수산시장에서 구른 사람이에요. 새벽마다 얼음통 나르고 참치 들고 다닌 팔이라 힘은 아직 빠지지 않았습니다. 너 이 자식! 남의 집 경사에 그딴 소리를 해! 제가 과격하게 행동하자 직원이 기겁을 하며 저를 말렸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잠깐은 무슨 잠깐? 너 사돈이랑 아는 사이야? 무슨 악연이라도 있어? 그래서 이 결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냐고? 그런데 이 직원이 멱살을 잡힌 채로도 저항을 안 하더라고요. 눈빛이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말하는 겁니다. 어르신, 이야기 다 듣고 행동하세요. 이 상황에서 저한테 힘쓰시면 저도 못 도와드려요. 솔직히 저도 이걸 그냥 넘기기엔 양심에 걸려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 호의를 이런 식으로 왜곡하시면 곤란하죠. 뭐? 식당 안에서 대놓고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증거 없이 제가 먼저 말하면 명예훼손으로 저만 잡혀가요. 그래서 일부러 말투로 어르신 기분을 건드린 겁니다. 어르신이 먼저 물어봐 주셔야 제가 말할 수 있거든요. 뭔 소리야 이게? 어르신이 먼저 저한테 물어보신 거니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분만 들어주세요. 안 그럼 어르신 아드님이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손에 힘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눈을 보니까 장난이나 악의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절박한 게 있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뭡니까? 말해봐요. 직원이 자기 이름이 강태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며느리의 전 남편인 박성민이라는 사람의 절친한 친구라고요. 그 순간 완전 당황했죠. 전 남편이라니. 전 남편이라니? 무슨 소리야? 그 아이 초원이야. 자네가 잘못 아는 거겠지? 초원이 절대 아닙니다, 어르신. 결혼식 사진까지 있어요. 그가 보여준 사진에는 정말 예비 며느리와 모르는 남자의 결혼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게다가 그 여자 윤서아 씨요. 전 남편과의 사이에 7살 딸과 5살 아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둘이에요. 자식이 둘이나 있었어? 그런 주제에 처녀 행세를 했단 말이야.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어. 설마? 어르신, 저도 이걸 말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 친구가 그 여자한테 당한 걸 다 지켜본 사람으로서 또 다른 사람이 당하는 걸 눈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직원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아와 전 남편 성민이 이혼한 뒤 양육권을 성민이 갖게 됐고 성민이 아이들을 데리고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이민을 왜 서두르는지 아십니까? 왜? 그 여자와 그 어머니한테서 아이들을 지키려는 겁니다. 양육권 재심을 막으려고요. 양육권 재심이라니 그게 무슨... 서아가 재혼을 하면 법원에 안정된 가정 환경이 생겼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드님한테 미혼인 척 접근한 겁니다. 아드님은 양육권 재심에 필요한 남편 역할을 시키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준호가 양육권 따려고 이용당하는 도구라는 거야?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어르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다가 아니라는 말에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골목벽에 등을 기댔어요. 직원이 더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예비 며느리가 양육권을 되찾은 뒤에 자기 친자식들을 실제로 키울 생각이 전혀 없다고요. 뭔 소리야? 양육권 따놓고 왜 안 키워? 사돈이란 그 여자 최명숙 씨의 계획은 제가 들어서 알거든요. 양육권을 확보하고 나면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집어넣으려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전 남편인 제 친구한테 연락할 거고요. 아이들 보고 싶으면 합의금을 내라고요.
아이들을 인질로 돈을 뜯어내는 겁니다. 자기 새끼를 보육원해버려? 돈 받으려고? 네, 성민이 형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아이들은 돈 받아내는 카드예요. 엄마라서 되찾으려는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 되찾으려는 겁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직원의 말은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이 사람들 진짜 악질이니까 조심하세요. 성민이 형도 그 장모라는 사람이랑 이 여자한테 결혼 직후에 재산 거의 다 뺏겼어요. 명의 이전하고 적금도 다 빼돌리고 돈이 목적인 게 틀림없으니 대비하셔야 해요. 뭐? 그런 낌새는 전혀 없었는데? 그건 진짜 자네 추측이잖나.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예비 며느리와 사돈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폰으로 몰래 녹화를 해뒀거든요. 결혼식 끝나고 바로 양육권 채심 넣자. 예단은 3천 이상 불러. 아이들은 시설 보내면 돼. 키울 생각하지 마. 건물 담보대출 받게 해서 신혼집 빼야지. 시아버지 건물 시세가 5억은 되더라. 아들 연봉에 건물까지. 이번에 제대로 한탕이야. 목소리가 하나하나 귀에 박혔어요. 제가 30년 동안 새벽잠 줄여가며 비린내 맡으며 모은 건물, 아들이 치과 기공소에서 밤새 세라믹 깎으며 번 돈, 그리고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의 인생까지 한꺼번에 먹어치우려는 계획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잘 생각하셔야 해요. 그 여자가 왜 결혼 전적을 숨겼겠어요? 왜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숨겼겠냐고요. 진짜로 진지하게 결혼할 생각이었으면 다 밝히고 결혼 승낙을 받았어야지. 이거 숨기고 결혼하면 무조건 이혼 성립될 정도로 잘못된 일인 거 아시잖아요. 자네는 이걸 왜 나한테 알려주는 거야? 대체 뭐가 목적이야? 성민이 형은 저한테 소중한 사람입니다. 형이 그 여자들한테 당하는 걸 다 지켜봤어요. 형이 이혼하고 양육권 소송하고 아이들 지키려고 이민 준비하는 동안 제가 옆에서 다 봤습니다. 이 식당에서 일하게 된 건 우연이었는데 어느 날 그 여자들이 아드님이랑 여기를 오는 걸 봤어요. 한 번이면 몰라도 두 번, 세 번 오더니 상견례 예약까지 잡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당하는 걸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안에서 대놓고 그 여자 사기꾼이에요 라고 하면 저만 잡혀가요. 손님한테 근거 없이 그런 말 하면 영업방해, 명예훼손이거든요. 그래서 말투로 어르신 기분에 건드린 겁니다. 어르신 같은 분은 화가 나면 직접 따지러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어르신이 먼저 물어보시는 거니까 그때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제야 아까 그 빈정거리는 말투의 이유를 전부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은 저를 비꼰 게 아니라 제가 먼저 반응하도록 유도한 겁니다. 법적 위험을 피하면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고맙다. 네가 말 안 해줬으면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됐을지. 어르신, 전 괜찮습니다. 무고한 피해자가 또 나오면 안 되니까요. 그 골목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아들한테 이걸 어떻게 말하냐는 막막함이 뒤엉켜서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솔직히 직원의 말을 완전히 믿는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에도 그 직원은 생판 남이었고 서아와 사돈은 곧 가족이 될지 모르는 사이였으니까요. 그래도 이 사실을 덮어두기엔 너무 큰일인 것 같아 집에 돌아와서 아들을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서아가 초혼이 아니라는 것, 아이가 둘 있다는 것, 양육권 재심에 너를 이용하려 하는 것 같다는 것, 아이들을 보육원에 보내고 돈만 뜯으려 한다는 것, 우리 건물과 네 돈까지 노리고 있다는 것,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이야기했어요. 아들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아버지, 그게 말이 돼요? 식당 직원이 그걸 왜 알아요? 서아 전 남편 친구래. 그러니까요. 전 남편 편인 사람이잖아요. 이혼한 남자 쪽 친구가 전 부인을 좋게 말하겠어요? 준호야, 증거가 다 있다니까.
카톡 캡처에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아버지, 그게 진짜인 줄 어떻게 알아요? 요즘 카톡 캡처 조작하는 거 식은 죽 먹기래요. 그리고 2년을 사귀었는데 서아가 그런 사람이면 제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준호야, 아버지, 어떻게 며느리가 될 사람 말보다 다른 사람 말을 더 귀담아 들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아버지가 바라는 게 맞아요? 그냥 제 결혼 못하게 막으시려는 건 아니고요?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나조차고 이러는 줄 아냐? 다 널 위해서잖아. 뭐가 절 위한 건데요? 저도 며느리 될 사람도 믿지 못하면서 아버지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거짓으로 서아랑 우리 사이 이간질 시키려고 했던 거일 수도 있고요. 그래, 아비가 틀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확실히 하자는 거잖아. 서아랑 같이 가서 직접 네 두 눈으로 가족관계 증명서 떼고 그 자리에서 직접 확인해봐라. 당연히 그러죠. 서아가 떳떳하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아들이 바로 서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서아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왜 나를 의심하시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난 진심으로 아버님을 아버지처럼 모시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의심받으니까 너무 서럽다. 아들이 전화를 끊고 저한테 돌아섰는데 그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아버지,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서아가 이 일의 피해자가 되면 전 더 이상 아버지를 믿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만 해보면 되는 거 아니냐? 확인만. 됐어요. 저는 서아를 믿어요. 저는 더 이상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다그치면 아들을 잃을 것 같았으니까요. 대신 한마디만 했어요. 좋다. 네가 믿고 싶으면 믿어라.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결혼 전에 저쪽에서 건물이나 돈 이야기를 꺼내면 그때 나비 말을 다시 생각해라. 아들은 대답도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사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서늘했습니다. 사돈어른, 이상한 사람 말 듣고 갑자기 우리 서아를 의심하셨다면서요. 사돈, 그게 그 직원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서아를 스토킹했던 남자예요. 서아가 경찰에 신고까지 했었어요. 그런 정신나간 놈 말을 믿으시다니 저희도 서럽습니다. 스토킹이라니 그건... 순간 저도 당황했습니다. 정말 그런 상황이면 제가 실례를 저질러도 크게 저질렀다는 거니까요.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진짜 그 사람 이야기가 다 지어낸 이야기면 어떡하나 싶었죠. 사돈어른 정말 실망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이 결혼을 준비했는데요. 서아가 밤새 울었어요. 시아버지 될 분한테 의심받았다고요. 사돈어른,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사돈, 저는 그냥 확인이나 한번 해보자고 했을 뿐이고. 확인은 무슨 확인이에요? 길에서 주워들은 말로 며느리 될 사람을 의심하면 그게 어디 시아버지가 할 짓이에요?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이런 집안에 딸을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순간 흔들렸어요. 혹시 내가 그 직원한테 속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사돈의 그 당당하고 서러운 말투가 진짜 억울한 사람 같았거든요. 그간 잠을 못 이뤘습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나 싶을 때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그때 그 식당 직원이었죠. 그가 제가 있는 곳으로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도착한 그가 제게 서류 봉투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한 저는 마음의 안정을 조금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이걸 꼭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아들이 찾아와 오히려 저한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아버지, 서아랑 장모님한테 사과하세요.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저한테 와서 그걸 요구하더군요. 난 사과할 게 없다. 그리고 설사 내가 잘못했다 한들 진실을 밝히는 게 먼저야. 아버지, 왜 이러세요? 서아 어머니가 밤새 우시면서 서아한테 전화했대요. 이런 집안에 널 보내도 되겠냐고요.
아버지 때문에 제 결혼이 깨질 수도 있어요. 깨지면 깨지는 거야. 만약에 사돈과 예비 며느리가 정말 무고하다면 내가 무릎 꿇고 빌며 사과하마. 그러니 진실을 먼저 알아보는 게 진실이요? 아버지한테 진실이 뭔데요? 식당 직원 말이 진실이에요? 2년 동안 사귄 제 여자친구보다 처음 본 직원 말이 더 진실이에요? 준호야, 사과 안 하시면 저 이 집 나갑니다. 나가겠다면 안 막는다. 하지만 넌 분명히 후회할 거야. 아들이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저는 막지 않았습니다.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대신 현관에서 아들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봉투 안에 든 것은 제가 식당 직원에게서 받아온 서류였어요. 꼭 확인해라. 이게 뭔데요? 결혼 준비하면서 서류가 필요할 때 이걸 열어봐. 됐어요.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아들아, 아비가 틀리길 바란다. 진심으로. 그러니까 꼭 확인해봐. 가다가 버리지 말고. 그리고 확인한 후에는 그땐 아비를 믿어라. 그것만 약속해. 아들이 봉투를 한참 쳐다보더니 가방에 쑤셔놓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날따라 유독 크게 울렸어요. 텅 빈 집에서 아들 어릴 때 졸업사진을 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업고 시장 경매장을 다니던 꼬마가 이제 아비를 떠나갔어요. 내가 틀린 건 아닌데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들이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1달, 2달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시장에서 일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혹시 아들이 돈을 빌려주진 않았을까? 건물 담보를 꺼내진 않았을까? 그때 직원과는 연락을 유지하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어요. 직원이 며느리의 전남편을 통해 예비 며느리와 사돈의 동향을 계속 파악해줬거든요. 어르신, 아직 양육권 재심은 안 넣은 것 같습니다. 결혼이 성사돼야 넣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 아직 혼인신고를 안 한 거지? 네, 그 성민이 형이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고맙다, 태호야. 어르신,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겁니다.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아비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3달째 되던 날 새벽 1시쯤 가게 문 닫고 집에 들어온 참이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 시간에 누가 오나 싶어서 문을 열었더니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에 종이 뭉치를 쥐고 있었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호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아버지, 이것 좀 봐주세요. 이거 보고 바로 달려왔어요. 뭔데? 아버지가 준 봉투요. 오늘 혼인신고 서류 준비하다가 열어봤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2장의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나란히 펼쳤어요. 하나는 구청에서 발급받았다는 서아의 가족관계 증명서였고 다른 하나는 제가 봉투에 넣어둔 서아 전남편의 진짜 가족관계 증명서였는데 당시 부부였던 2사람의 내역과 자녀 2명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었어요. 아버지, 2 서류가 완전히 달라요. 서아가 가져온 서류에는 초혼인데 아버지가 준 건 이혼에 애가 2이에요. 7살 딸, 5살 아들. 그래서 구청 갔더니 서아가 가져온 게 위조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의 자책과 분노는 이미 한계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아한테 물어봤냐? 전화했어요. 너 결혼한 적 있어라고 물었더니 한참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누가 그래? 라고만 하더라고요. 아이도 있는 거야? 라고 물으니까 바로 끊었어요. 아니라고 안 하던? 네, 아니라고 말을 못했어요. 아버지, 아니면 아니라고 하잖아요. 당당하게. 근데 그 말을 못한 거예요. 아들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너무 수상해서 탐정사무소에 연락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뭘 발견했어? 아버지, 차마 입에 담기가... 말해봐. 아버지 말이 다 사실이었더라고요. 애가 있는 유부녀였던 것도 사실이었고 양육권 때문에 전 남편과 싸우고 있는 것도 맞더라고요. 게다가 애들 시설에 집어넣는 것도 계획이 있었고 무엇보다 결혼하면 바로 아버지 건물 담보로 대출받겠다며 허튼 소리하고 다니더군요. 아들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서류를 쥔 손가락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맞았어요. 전 바보였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서편만 들었어요. 제가 그때 확인을 한 번이라도 했었다면... 자책은 됐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그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까지 무너졌구나. 울고 싶으면 울어. 울고 나면 나비랑 같이 끝을 보자. 준호가 한참을 고개 숙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서 뭔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요. 아버지 앞에서요. 다 따지고 진실을 들어야겠어요. 그래. 아들이 전화를 걸었어요. 서아가 안 받았습니다. 2번, 3번, 4번째 전화를 받더라고요. 준호야, 나 지금 너무 서운해서 말도 안 나와. 너도 나 의심하는 거야? 내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서아야, 나 지금 아버지 댁이야. 뭐? 네 가족관계 증명서가 2개가 있었어. 구청에 가봤더니 네가 준 게 위조된 거라고 하더라. 안 들킬 거라고 생각했어?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서아의 목소리가 확 달라졌어요. 아까까지의 서러운 톤이 아니라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또 그 식당 직원이지? 그 인간이 또 너한테 이상한 소리 짓거린 거야? 맞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너 대체 어디까지 날 속일 생각이었어? 그건 지금 전화로 할 이야기가 아니야. 전화로 안 하면? 난 이미 네가 준 서류가 가짜인 걸 알았는데? 빨리 무슨 이유라도 대봐. 준호야, 너 지금 나를 신문하는 거야? 2년 동안 사귄 사이에 이렇게 나와? 내가 신문을 한다고? 네가 날 속인 거잖아. 그래서 내가 진실을 요구하는 거고. 속이긴 뭘 속여? 너한테 말할 타이밍을 보고 있었던 거야. 나도 힘들었어. 타이밍? 2년 동안? 결혼 직전까지? 그게 타이밍이야? 수세에 몰린 서아가 먼저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아들이 일그러진 표정으로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들으셨죠? 들었다. 진짜 나 속이려고 작정했네요. 그리고 아까 집에서 서아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행동들이 이제야 다 보여요. 무슨 행동? 서아 어머니가 저한테 계속 신혼집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버지 건물을 담보로 전세대출 받으면 어떻겠냐고요. 서아도 제 적금이 얼마인지 보험은 어떻게 있는지 계속 물어봤고요. 처음엔 신혼 준비하는 거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 아비가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잖아. 네, 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서아 서류가 가짜인 거 알기 전에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 아버지 건물이 나중에 제 거 될 거니까 미리 정리 좀 하면 신혼생활이 편할 거라고요. 그때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서아가 엄마가 원래 좀 직설적이야 신경 쓰지 마라고 해서 넘어갔거든요. 아직도 2사람이 결백한 것 같니? 아니요. 그게 작전이었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아들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 사람들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이대로 헤어지기만 하는 건 너무 화가 나요. 제 2년을 속인 사람들이니까요. 어떻게 유부녀에 애가 2이나 있었으면서 게다가 서류마저 위조라니. 제 2년이 너무 아깝고 허탈해요. 그래,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야. 문서를 위조하고 사람을 속이고 아이들을 도구로 쓰려 한 사람들이야.
법이 해결해 줄 거다. 아버지, 방법을 알고 계세요? 알고 있다. 태호랑 이미 이야기해뒀어. 증거도 준비해놨고. 내일 변호사 만나러 가자. 네, 아버지. 그날 밤 저와 준호는 오랜만에 부자가 마주 앉아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작전을 짜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준호가 떠나 있던 석 달 동안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준호가 그 집에서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요. 다음 날 저는 사돈에게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사돈은 아직 상황이 완전히 터진 줄 모르고 마지막으로 상황을 수습하러 나왔어요. 아마 준호가 서아한테 따진 걸 알고 있었지만 제가 어디까지 증거를 갖고 있는진 몰랐을 겁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자 사돈이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연기인지 진짜인지 이젠 구분이 안 됐어요. 사돈어른,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서아가 전에 결혼했단 건 맞아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걸 이제 인정하시네요. 근데 사돈어른, 사위가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서아가 맞으면서 살았어요. 아이들도 빼앗긴 거예요. 서아는 아이들을 되찾으려는 엄마일 뿐이에요. 사돈어른, 엄마 마음을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문서를 위조한 거예요? 조언이라고? 그건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서 타이밍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타이밍이요? 며느리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하려면 그 이야기를 결혼 전엔 꺼냈어야죠. 사돈어른,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어요. 서아가 아이들을 되찾으려면 안정된 가정이 필요했거든요. 준호 씨 같은 좋은 남자가 옆에 있어야 법원에서... 거기까지 합시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먼저 구청에서 발급한 진짜 혼인관계 증명서와 위조본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우선 이 원본은 제가 직접 그쪽의 전 사위한테서 받은 겁니다. 이걸 여태껏 잘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그쪽 따님이 저희 아들한테 준 위조본이고요. 여기서부터 벌써 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서 위조요. 사돈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는지 변명을 꺼내더군요. 사돈어른, 그건 오해가 있으신 거예요. 서류가 좀 착오가 있었을 뿐이지. 그런 사돈의 변명을 뚝 자르며 서아와 사돈이 주고받은 카톡 캡처를 내밀었습니다. 아이들을 시설에 보내면 된다. 키울 생각하지 마라. 성민이한테 합의금 최소 5천 받아라. 누가 봐도 결혼 경험도 애 낳은 경험도 우리 아들에게 숨기려고 한 정황 아닙니까? 사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이 탐정사무소에서 받은 자료를 꺼냈습니다. 바로 결혼 후 저희 집안 재산에 눈독을 들였을 거라는 게 다분히 느껴지는 대화 캡처를 펼쳤어요. 건물 담보대출 받게 해라. 예단 3천 불러라. 시아버지 가게 건물 시세가 5억이다. 아들 연봉에 건물까지 이번에 제대로 한탕이다. 그래요. 앞서 있던 일들은 딸에 대한 어머니의 어긋난 모정일 거라고 100번 양보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뭡니까? 우리 아들 돈에 내 건물까지 노린 게 여기 다 찍혀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그때 사돈의 얼굴이 확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의 눈물 자국은 온데간데 없고 눈이 날카롭게 변하더니 목소리가 쌩하게 올라갔어요. 당신이 뭘 알아? 우리 사정도 모르면서 여기서 증거니 뭐니 들이밀어? 사정을 대면 다 용서되는 줄 아시나 봐요. 그 사정도 그렇게 떳떳한 것도 아니면서. 내 손주들을 되찾으려는 할미 마음을 당신이 알기나 해? 손주를 되찾고 싶으면 정정당당하게 했어야지. 왜 남의 아들을 속여서 도구로 써요? 그리고 되찾아서 보육원에 집어넣을 거면서 무슨 손주를 되찾는다고 난리야? 손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손주로 돈 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몹쓸 인간들 같으니라고. 이 영감탱이가 씨부려 대는 거 보소.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당신들은 내 아들을 도구로 쓰고 내 재산 뜯으려 하고 친자식들까지 보육원에 버리면서 돈 계산을 했어. 그런 사람들이 감히 내 아들을 농락해. 내가 참을 줄 알았어. 당신이 뭔 증거가 있다고. 카톡도 조작이야. 조작이라고요? 며느리 핸드폰에서 나온 건데. 위조 서류도 있고 카톡도 있고 증인도 있어요. 사돈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 순간 입에서 나온 말이 이 사람의 진짜 본성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막말로 우리 딸이랑 그쪽 아들이 결혼을 하기로 했어?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어?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뭘 어쩌겠다는 거야? 문서 위조는 범죄죠. 그걸로 걸고 넘어지고 차후 혼인빙자 사기로 걸면 당신네들이 살아남을 줄 알아? 이 영감이? 사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 속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제가 의자를 밀고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래, 쳐봐. 여기 CCTV 다 돌아가고 있는 거 알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나도 어디 법적으로 돈 한번 벌어볼라니까. 겁주는 거야? 나한테 CCTV로 겁을 줘? 겁을 주다니. 법대로 합시다. 그게 내가 원하는 겁니다. 가방에 서류를 다시 넣고 돌아서는데 뒤에서 사돈이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끝인 줄 알아? 두고 봐. 우리가 만만해 보여? 준호 없으면 다른 놈 잡으면 돼.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시원했어요. 밖으로 나오면서 태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다 됐어요. 내일 변호사 만나러 갑니다. 그 주에 저와 아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돈과 예비 며느리를 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태호도 증인으로 나서주었고 태호가 그동안 식당에서 확보한 자료와 성민 씨가 보내준 증거를 모두 제출했어요. 수사가 시작되자 저도 몰랐던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돈 최명숙이 과거에 3번 결혼하고 이혼하면서 상대 남성의 재산을 갈취한 기록이 모두 확인됐고 서아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위조한 경위도 드러났어요. 사돈의 지인 중 하나가 서류를 조작해준 것이었는데 그 사람도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서아의 휴대폰 자동통화 녹음 내역에서 결정적인 대화 내역이 나왔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직접 경찰서에서 확인한 건데요. 예비 며느리가 처음 우리 집에 와서 저한테 매실청 건네고 감동적인 연기를 하고 돌아간 그날 밤 사돈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엄마, 시아버지 완전히 넘어왔어. 아빠 없이 컸다며 딸 코스프레 하니까 바로 먹히더라. 아들 연봉에 건물까지 이번엔 제대로 한탕이야. 상견례 전에도 이 비슷한 대화를 나눴더라고요. 서류는 깨끗하게 나와. 초혼으로. 상견례에서 예단 금액 떠봐. 최소 3,000원 받아야 해. 이번만 성공하면 우리 인생 바뀌는 거야. 시아버지가 좀 순진하더라. 시장 사람들이 원래 의리 있고 정 많잖아. 그런 사람이 제일 잘 속아. 제가 매실청 받고 감동했던 그날이 상견례에서 가슴 벅차했던 그 자리가 전부 작전이었더군요. 이 내용을 경찰서에서 확인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왔습니다. 사람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들어가 방청석에 앉았는데 피고인석에 사돈과 예비 며느리가 나란히 앉아 있더라고요. 사돈은 끝까지 버텼어요. 저는 손주를 되찾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할머니가 손주를 위하는 게 죄입니까? 검찰이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양육권 확보 후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보내겠다는 메시지를 직접 보낸 사실이 있는데도 그런 주장을 하십니까?
그건 순간적으로 한 말이에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은 시설 보내면 돼. 키울 생각하지 마. 애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애들로 돈 받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것도 순간적인 말이었습니까? 그건 피고인의 과거 혼인 기록을 보면 세 차례에 걸쳐 혼인과 이혼을 반복하며 배우자의 재산을 갈취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상대방의 건물과 금전을 노렸다는 메시지가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사돈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러자 예비 며느리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다 엄마가 시킨 거예요. 난 처음엔 진짜 아이들을 키우고 싶었어요. 보육원 보내자고 한 건 엄마고 서류 위조도 엄마가 한 거예요. 돈 계산한 것도 다 엄마 짓이었어요. 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 순간 사돈의 얼굴이 귀신이 됐습니다. 이년이 미쳤어. 네가 먼저 건물 시세 알아봤잖아. 예단 3천 부르자고 한 것도 너야. 아이들 필요 없다고 한 것도 너 입에서 나왔어. 시아버지한테 딸 코스프레 먹히더라고 한 것도 너잖아. 거짓말. 엄마가 맨날 아이들은 돈으로만 쓰면 된다고 했잖아. 나한테 애정 같은 건 필요 없다고 했잖아. 엄마가 날 이렇게 만들었으면서. 인연이 법정에서 엄마를 팔아먹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혼당했을 때 누가 옆에 있었어? 옆에 있었으면서 뭘 했어? 나한테 또 사기치라고 했잖아. 아이들도 필요 없다고 했잖아. 엄마가 엄마야? 판사가 제지하는 가운데 모녀가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 한 팀이었던 두 사람이 피고인석에서 서로의 범행을 폭로하는 꼴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두 눈으로 또렷하게 봤어요. 옆에 앉은 아들의 손을 잡고 낮게 말했습니다. 저게 저 사람들 진짜 얼굴이다. 잘 봐둬라. 아이들을 보육원에 버리면서 돈 계산이나 하는 게 저 사람들이야. 위험할 때 서로 물어뜯는 사람들. 정말 가족이 안 된 게 천만다행이야. 아들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빨갛지만 더 이상 울진 않았어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돈 최명숙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어요. 문서 위조, 사기, 사기 미수, 과거 전력까지 합산된 결과였습니다. 예비 며느리 윤서아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양육권 재심도 기각되어 서아의 아이들은 아버지 성민 씨에게 남게 됐고 캐나다 이민도 허가가 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태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르신, 끝났습니다. 태호야,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됐을지. 어르신이 끌어내 주셔서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한테도 감사한 분이에요. 애들 아빠한테 전해줘. 아이들 잘 키우라고. 그리고 더 이상 그 여자들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네, 전하겠습니다. 아들이 태호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태호씨,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아닙니다. 준호씨가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재판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아침에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집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에 아들이 우물쭈물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그 서류 봉투 안 주셨으면 저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알면 됐다. 이제 그 이야기 하지 마.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셨어요? 아들 말도 안 듣고 끝까지 밀어붙이신 거잖아요. 확신한 게 아니야. 그냥 불확실한 모든 게 두려웠던 거지. 무서웠다고요? 내가 틀리면 아들을 영영 잃는 거니까. 근데 맞으면 아들 인생을 지키는 거니까. 그럼 무섭더라도 해야지. 그게 압이야. 아들이 아무 말 없이 걸었어요. 생각이 많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것은 빈말로라도 좋은 경험을 했다고 하기 힘든 일입니다. 특히 당사자에게는 더욱 하기 힘든 말이죠. 하지만 이번 기회가 아니었다면 우리 아들은 세상을 좀 더 단순하고 순진하게 살아갔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다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잘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주변에는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아닌 우리를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가르쳐 주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잠깐 속일 수 있고 몇 사람을 오래 속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거짓은 아무리 교묘해도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아들은 사랑이란 이름에 눈이 멀었지만 제가 건넨 봉투 하나가 그 눈을 다시 뜨게 해주었어요. 가족을 지키는 힘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저는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